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6년도 국가직 9급 1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면은 행정벌이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고, 그 중에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정 목적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발생하면 그러면 행정형벌을 부과하게 되고, 행정 목적에 대한 간접적 침해가 발생을 하면 그때 행정질서벌을 부과를 하게 되죠. 우리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걸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럴 땐 뭐예요? 직접적 침해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간접적 침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지문이 1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인데 행정법규 위반이 행정범을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형벌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법규 위반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태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질서벌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는 과태료의 일반법이 만들어졌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 내용입니다. 7조 내용. 저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행정형벌과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문의 근거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 과태료 부과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건 침익적인 작용이죠. 침해적 작용, 침익적 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요부 원칙에 대한 어느 견해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법적 근거. 근데 그 법적 근거가 과연 조례도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조례도 될 수가 있느냐.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행정입법, 법규 명령을 근거로 해서 침해적 행정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다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도 법규 명령, 행정입법까지 추가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점 두 가지가 있죠.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그래서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만 법률로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질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양적인 측면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 법규명령까지도 추가를 하였다. 이게 양적 측면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제도와 법규명령, 헌법 합치 여부, 그 다음 법규명령 인정 여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법규명령을 인정을 하게 되죠. 인정을 하게 되지만은 무엇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법률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법률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법규명령도 법적 근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요보에서 얘기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 제75조에 따르게 되면은 포괄위임 금지가 되죠. 포괄위임 금지 원칙 적용을 돼서 구체적인 위임이 있을 때 이 법규명령이 법적 근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규명령, 조례도 법규명령의 일종이니까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법규명령까지 포함한다는 점 고려하면 그렇게 보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과연 구체적 위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 위임이 필요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법 제27조하고 139조하고 두 군데에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나 수수료 이런 얘기를 해요. 부당한 방법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그다음 수수료, 그다음 분담금 이런 것들을 면했다라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했을 때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법률의 근거가 명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있는 거니까 이건 패스 들어가고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7조. 27조에 보게 되면 조례를 위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를 위반하면은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조례인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의 조례인지 언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포괄적 위임이 된 거예요. 포괄적 위임. 법률이죠. 법률인데 지금 조례로 뭔가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 대강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대강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할 것인지는 지금 전혀 예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상황이 발생했어요? 포괄적 위임, 포괄 위임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이 포괄 위임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뭐야?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괄 위임 가능한 것인가 했을 때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요. 뭘 고민을 해보냐면 지방자치법 22조 단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서에 보게 되면 권리제한 의무부가 벌칙조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권리제한 그 다음에 의무부가 그리고 벌칙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법률요보에 대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22조 단서에서 법률요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요보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나눠지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75조에 저기에 있는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예외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거야. 예외가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원들이죠. 의원들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럴 때는 포괄 위임도 허용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가 걸렸죠. 여기에는 헌법 제13조에 예외가 인정이 안 되죠. 여기는 예외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죄형 법정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 여기서 노출된 거는 형벌법규에 대한 문제면 포괄적 위임이 인정될 수가 없다. 결론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포괄 위임이 허용이 될 수 있고 이 친구는 포괄 위임이 허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야. 그런데 저 과태료라는 것이 과연 의무부가 쪽인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벌칙조례 쪽인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조에서 말하는 과태료 조례라는 게 의무부가일까요? 벌칙일까요? 벌칙이라고 하게 되면 형법에 써있는 형명이 있는 내용에 버려야 되는 것인데 과태료는 형법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이쪽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포괄위임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게 맞는 걸로 되는 겁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항고소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건 뭐 간단한 얘기네요.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것을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볼 여지도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안 되는 건 여기죠. 항고소의 대상인 이겁니다. 항고소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된다라고 했고, 그때 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검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그래요. 당사자는 있어야 되는데 검사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과태료 재판에 당사자가 한쪽이 없죠. 한쪽이 없으니까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행정지 가구제입니다. 가구제, 가처분하고 집행정지하고 집행정지는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수단이죠. 가처분은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 수단입니다.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유한다. 이거는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도 행정쟁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에서 가처분도 마찬가지고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거기서의 집행정지나 가처분도 그러니까 소송, 심판, 집행정지, 가처분 4개 모두 다 본안이 있어야 됩니다. 적법한 본안이 그리고 계속 중해야 된다. 계속 중해야 된다.
이유는 가구제라는 것 자체가 승소 판결, 승소 재결, 승소래, 인용 재결이 나왔을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가구제인 것인데, 승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가구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취소를 적법하게 제기했어요. 적법한 건 맞아요. 제기는 했는데 그런데 소를 취하했습니다. 계속 여기가 깨진 거죠. 계속 취하를 했다.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이 이미 나왔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왔던 집행정지 결정도 자동 실효되는 겁니다. 자동 실효. 본체가 없으면 보전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집행정지 결정이 이미 나왔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실효돼 버립니다. 반드시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되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집행정지가 허용이 된다. 이래 들어가면 이거는 소극적 처분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요, 소극적 구제수단이 되는 것이죠. 소극은 적극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소극적 구제수단인데 얘가 적극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다시 말해 가처분과 같은 기능을 하려면 본체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이 허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인 거죠.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될 때도 취소송이나 집행정지나 둘 다 소극적 구제수단이니까 여기에도 집행정지에 따른 뭐가 인정돼야 돼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개정안에서는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고 있어요. 거부처분, 집행정지. 그러면 재처분 의무 인정.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거부나 부작위, 거부처분이죠.에 대한 가처분도 인정하고 있고, 가처분도 인정되고 집행정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을 인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23조 6항에서 30조 2항을 명시적으로 배제시켜 버렸죠. 배제시키고 30조 1항에 반복금지 의무만 인정시키고 있으니까 이거는 실익이 없습니다. 거부 처분이 없었던 상태, 신청만 있는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며 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신청액이 인정 안 돼서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될 겁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수단으로 가처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행정소송에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냐, 준용될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바꾸면 인정될 수 있죠. 이거를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항고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고 있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으로서 집행정지가 있는 곳에서는 가처분이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없는 곳에서는 배제 규정이 없는 거니까 가처분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사취 2차부 가소지죠. 예사취 2차부 가소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그래서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는 사전적 소송으로서의 예방적 금지성을 배제하는 특칙이고, 그다음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 여파 행송은요 실적 심리가 가능한 의무 행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며,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다라고 해서 항고 소송까지입니다. 항고 소송까지. 집행정지 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집행정지라는 것은 판례가 응급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응급조치.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는 본체 소송이라는 취송이 가지고 있는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민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속력이 없으면 취소송은 전부 각하됩니다. 방어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반복금지 없으면 각하고요. 요구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재처분 의무 없으면 각하고요. 그 다음 결과제거가 필요한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 없으면 각하였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민임이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이것도 민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속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침익적 처분, 적극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역시도 각하 대상입니다. 각하 결정. 그래서 기속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는 거죠. 일부분 반복 금지 의무까지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기속력으로서 집행정지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까지 추가가 된다고 했고요. 재처분 의무는 추가가 되지만 개정안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상회복 의무를 준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개만 인정되고 있고 반복금지 의무 개정안 통과되면 2개까지 인정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는 개정안에 취소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고 있지만 그것까지는 준용을 안 하고 있다. 지금도 일부의 기속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13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국공립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국공립학교입니다.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국공립학교면 공공기관이죠. 이거는 확실히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보다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립학교가 포함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급 학교를 모두 포함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거 외에도 뭐가 있어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도 따로 제정이 돼 있어서 교육 관련 기관은 전부 다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을 적용을 안 시켜도요, 정보공개법이 적용이 됩니다. 정보공개법을 적용을 안 시켜도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학교들이 다 포함되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공공기관들은, 교육 관련 기관들은 어디로? 정보공개법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포함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급 학교 다 포함시키는데 법령상 충돌 없습니다. 사립학교 상관없습니다. 각급 학교. 그러면 여기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 왜 제정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지는 것이죠. 이유는 교육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육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언론사 이런 건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사기업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지만 교육기관은 아무리 그게 사립학교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교육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요.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이건 옛날 판례죠. 옛날 판례인데 재량권이 없다라는 판례가 옛날 판례고, 최근 판례에서는요 거부 처분이 성립된다라고까지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종전 판례하고요 최근 판례까지 합쳐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따라서 인정되는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공개 청구권에는 무엇이 포함되는 거냐면 그 내용, 정보의 내용에 대한 공개 청구권뿐만 아니라 그 공개의 방법에 대한 청구권까지도 같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 하면 정보에 있어의 내용, 그 다음에 공개에 있어서의 방법, 여기까지가 정보공개법이 보호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 아예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거부 처분은 성립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부 처분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공개법이 보호하는 정보공개 청구권 안에 여기 2개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공개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요.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가 인정이 되면 거부가 처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다만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그 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CCTV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됐을 때 제가 그 전에 6년 정도인가요?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원고가 담긴 노트북을 택시에 놓고 내렸습니다. 근데 택시에서 카드 결제를 안 했고 현금 결제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추적이 안 되니까 CCTV를 타고 가서 거기 번호를 한 번은 체크를 해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네도 아닌 거고요. 택시는 보통 동네별로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고등학교 쪽에서 강동구 쪽에서 신림동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느 동네 차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강동구청하고 강동경찰서에다가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제 그 교통종합센터에서 CCTV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쪽에 갖고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저도 그때 공개 방법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아주 친절하게 파일을 처음부터까지 다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캡처도 떠주고 동영상도 필요하시면은 가져가시라고 메일로도 주고 이렇게 다 줬는데 결국 번호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번호판이 모양과 그 저기 차량 종류 그다음에 색상 이거는 나오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공개 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상관이 없고요. 자기가 공개 방법을 지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쪽에 거부 처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법에는 쟁송 절차로 행정쟁송제도를 하나 더 인정하고 있어요. 뭘 인정하고 있어요? 공개 청구를 했는데 전부 비공개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부분 비공개를 해도 부분 공개는 반대로 하면 부분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공개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이럴 때도 불복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 2013년도 8월부터는 공개 청구에 대한 부작위도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부 비공개, 전부 거부, 부분 거부도 있을 수 있고 부작위도 있을 수 있고 세 가지 상황 모두 다 불복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세 가지가 모두 다 인정됩니다. 우리 법적으로는요, 공개를 일부라도 안 하게 되면 이런 C8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C8부터 시작하면 18, 19, 20조 이렇게 돼 있어요. 18, 19, 20조.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별법이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문제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자꾸 19조 2항을 물어보는데 2018년도에는 19조 2항을 물어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4월 달에 정보공개 문제 하나 출제를 하기로 했는데요. 얘기를 다 끝냈어요. 근데 저거 너무 내갖고 좀 그렇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내기로 했으니까 저거는 19조 2항 얘기는 그냥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행정심판이 이렇게 있죠. 행정심판, 이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행정소송도 역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 없이 바로 일로 갈 수 있냐? 행정심판 없이 바로 일로 갈 수 있냐? 아무것도 없이 바로 소송을 다이렉트로 제기할 수 있는가?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19조 2항에서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행심의 사법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처분청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 없이도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처분청이 없이도 바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뭐예요? 임의적입니다. 여기도 임의적입니다. 여기도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예요. 반드시 거쳐라 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안에 정보공개는 없죠.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이고 둘 다 임의적인 거니까 결국은요 아무것도 안 거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머 단순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일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요. 국세라고 하게 되면요 이의 신청 없이 행정심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심판 청구 조세 심판에 대한 심판 청구 될 수 있죠. 법이 개정돼서 이제 요건 임의적이야. 하지만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 제기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국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보공개 국세.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산재나 고용보험급여를 받는 부분, 여기서 보험급여 이거를 받는 부분은 거꾸로입니다. 이게 필요적 전치 절차가 되는 거고요. 이의신청, 거기에 이름이 심사청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행정심판은 재심사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의신청을 안 거치면 행정심판을 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 거꾸로 행정심판은 안 거쳐도 소송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법이나 고용법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의신청이 필요적 전심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에서 이미 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너무 많이 냈다 이것뿐인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정보공개 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부 비공개뿐만 아니라 전부 거부, 부분 비공개, 부분 공개했을 때죠. 그것도 역시 불복 대상되고 더 나아가 부작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런 C8, 여기서 이 C8에서 저걸 이미 명시해 놨어요. 명시해 놨습니다. 부분 공개, 부분 비공개도 역시 이의신청 대상이다. 이게 이의신청이잖아요. 이의신청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렇게 해서 세 개를 다 잡아주고 전부 비공개, 그 다음 부분 비공개, 그 다음 부작위 다 잡아준 다음에 여기로 넘어갈 때는 있잖아요. 여기로 넘어갈 때는 그냥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때라고 해서 앞에 걸 전제로 해서 뭉뚱그려놔요. 뭉뚱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얘가 잡은 거예요. 기준을 얘가 잡은 거고 여기에는 부분 비공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고요. 14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행정심판법에 예방적 금지 심판은 없지만 방어 심판으로 요구 심판으로 의무행 심판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31조의 가처분도 역시 요구 심판인 의무행 심판, 사전 심판이죠. 대응한 가이행만 인정되고 있고 사전 심판으로서 예방적 금지 심판에 대응된 가처분으로서 가금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의무행 심판 인정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할 만한 거는요. 취소 심판과 의무행 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부당의 문제에서도 무효하게 심판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 부작위 위법 항의소송과 달리 의무이행 쟁송은 소송이든 심판이든 거부 부작위를 모두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 뭐를 염두에 둔 거예요? 재량을 염두에 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는데 그게 기속행위였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특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재량을 염두에 두는 것인데 재량인데도 불구하고 인용될 수 있는 건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거부 처분이 재량의 하자가 있어도 의무행 심판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는요. 부작위는 기속행위에서만 인용됩니다. 기속행위에서만 인용이 되고 만약 그것이 재량이었다면 단순하게 재량의 하자, 일탈, 남용 이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부작위에 무슨 재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재량이 0으로 수축했을 때만 결국 그것도 기속행위 아닙니까? 재량이 수축되면. 그러니까 재량에서 인용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 거고 얘는요 기속행위에서만 인용이 되는 거니까 재량을 염두에 둔 특정한 처분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일정한 처분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거부 처분 얘를 염두에 둔 표현이고 이게 우리 행정심판법 5조 3호에 있는 의무행심판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제기를 하지 못한다. 이건 행정심판법 47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47조 1항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1항에는 불고불리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 47조 2항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불고불리 원칙은 처분권주의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렇게 일반법이 아니라 개별법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절차가 담겨있는 법이면 전부 넣어놨습니다. 전부 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규정은 다 따라붙어요. 행정심판은 결국 같은 식구한테 가고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변경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부가 국민을 괴롭힐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괴롭히게 막아놓은 겁니다. 막아놓은 거고, 근데 이게 불리한 변경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기각 재개를 할 때 불리한 변경으로서 추가적 불이익이 과연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잘 없겠죠. 잘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판례에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국세에 대해서 심사나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장이 뭘 했냐면 세무서장한테 다시 해봐 라고 이렇게 재조사 결정을 내려가지고 다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냈더니 얘가 뭘 했냐면 지금 지가 하고 있는 짓이 재결인지도 모르고 얘가 사실상 뭘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결청의 행위를 대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가 하는 짓이 재결입니다. 근데 얘는 세무서장 처분청이니까 재결인지도 모르고 당초 과세보다 더 불리한 과세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존재해버렸다라는 판례가 최초로 작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지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규정이 있지만 저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행심위 중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한 재결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다. 네, 저기 자는 학생 눈 뚫어버릴 겁니다. 실명. 원래 이거 실명하려고 제가 다시 이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부터는 PPT로 수업을 할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원래 이게 총 이렇게 딱 되면 거기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장을. 경찰은 총을 발사할 때 상대방의 대퇴부를 향해 쏘도록 되어 있으나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가를 상대로 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명을 시키면 시험 볼 수가 없어요. 한 번 자면 떨어지는 것보단 실명이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 실명이 좀 더 핑계거리가 있잖아.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왜 물어본 거냐면 직권, 가처분 얘기하는 거죠. 집행정지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소송에서는 집행정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보라는 거겠어요? 이게 쟁송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했어요. 쟁송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심판이 끝나고 다음 행정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처분권주의상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소송의 진행 중, 심판의 진행 중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엔 처분권주의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니까 가구제로서 가처분이라거나 집행정지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 심판기관의 직권결정도 가능한 겁니다. 직권결정도. 다음 문제. 행정상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요, 대강이직이죠. 대강이직. 나한테 자꾸 강제집행하면은 저는 이직해버립니다. 이제 못하게 되죠. 패선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직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강이직, 행정대집행, 그 다음에 강제징수,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직접강제 네 가지를 바로 떠올리면서 법령에 의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력강제력, 타력강제력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법관계에서는 행정주체가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 스스로 집행하거나 제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력집행력, 자력제재력 가지고 있고 합쳐서 자력강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력강제력.
자력강제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법원의 힘을 빌려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힘을 빌려 타력강제력을 빌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력강제력이 가능할 땐 타력강제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하돼 버리죠. 그 다음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행이의 급속한 실시를 위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이게 뭐예요? 전이항 이겁니다. 전이항. 개고가 3조 1항 행정대집행법 대집행영장통지가 3조 2항 그리고 이 내용이 3조 3항 이 내용이 그래서 3조 3항에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급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3조 1항, 3조 2항 합쳐서 전 2항 앞에 전이 들어가면 두 개 다예요. 그냥 2항 그러면 2항만 말하는 거고요. 전 2항을 생략할 수 있다. 기출 중에 문제 오류 있죠? 전 2항을 2항으로 놓고 출제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거는 안경을 바꾸실 때가 되신 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냐면 건축법 제85조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행정대집행에 대한 특례 이렇게 해서 보통 건축물에서 대집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례 규정이 따로 있고 대신 지금 이거 있죠? 대집행법 3조 3항에 대한 위헌 소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말을 해버리면 그 행정청이 야 비상시야 비상시 나 지금 똥 마려 비상시죠. 절박해 그래갖고 막 개고 안 하고 확정 안 하고 바로 막 가서 포크레인 끌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똥 마려운 건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축법 같은 경우에 이 대집행법을 못 믿어워. 믿업지가 않아가지고 85조에서 이 규정을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들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1호, 2호, 3호, 4호, 4호, 6호 이렇게 딱 깔아요. 그래서 이럴 때만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 체납차에 대한 공매 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다. 뭐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죠. 절차니까. 그렇죠? 이거는 공매라는 대리 형성적 행정으로서 대리 처분 절차라고 했습니다. 처분 절차. 요거랑 같이 또 하나 비교해야 될 게 바로 뭐야? 공매 결정이죠. 공매 결정은 내부행위죠. 내부행위고 저건 처분 절차고 처분인 건 오직 하나 공매 이겁니다. 매 뒤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건 뭐 어쩌라는 거야? 죽어서도 돈을 내라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아니 상속인한테 상속은 뭐 돈은 남겨주지 못할 망정 이거를 남겨주면 이건 뭐예요? 망인에 대한 거는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지금처럼 망인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바로 무효. 그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망인이 돼버리게 되면 상속인에게 승계가 안 됨. 그 다음 만약에 소송 도중에 망인이 돼버리게 되면 죽어버리면 그땐 재판 절차가 종료. 그래서 무효, 승계 안 됨, 재판 종료 세 가지의 문제가 보통 나오고 이유는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성격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입니다. 소송.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건 아니라고 판례가 말했죠. 이거는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수익자와 손실자 돈을 얻은 사람 그 다음에 잃은 사람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에 재산 상태의 조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고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부과되는 공법상의 의무가 환급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소송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판례죠. 이게 만약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이 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우리 판례는 원인이 사법적 원인이든 공법적 원인이든 전부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오염.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문제로 본다면 그거고요. 요거 설명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되면 요거 관련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친구는 누구였어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게 소속 직원, 얘네들 소속 직원입니다. 경기도 쪽에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직원이 막 이제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터뷰였나? 근데 이 선관위의 생각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막 그런 거 갖고 막 중징계를 해버렸거든요. 그거 그만하여라, 취소해라, 그리고 더 이상의 불이익조차 하지 마라 라는 조치 요구 명령을 냈습니다. 누구한테?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장한테. 그러면 둘 다 행정기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누구한테? 선관위장한테 인정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하시냐면요, 객관적 소송에서 주관적 소송으로 넘어가는 게임이에요. 객관적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기관끼리의 싸움의 문제이니까 기관 소송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보게 되면 기관 소송을 저런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객관 소송 처리가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조치 요구를 했는데 따르면 되는 거죠. 안 따르고 싶은가 그런 거지? 그러면 뭐야? 안 따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얘한테 대해서 형사처벌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법 보게 되면 얘가 조치 명령을 했는데 안 따르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지금 불복하고 싶어요. 그렇죠? 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불복을 객관 소송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문의 근거가 없어요. 행정소송법 45조죠. 그러니까 기관 소송으로 제기하는 건 불가.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다음 기관 소송은 반드시 처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관 소송으로 넘어오잖아요. 주관 소송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거는 행위 소송입니까? 권리 소송입니까? 저건 100% 행위 소송이잖아요. 지금 행위를 다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행위 소송으로 가려면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항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밖에는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죠.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가 한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가 한 개가 생기고,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야 되는데 얘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면 선관위장은 사람이다 라고 봐버려야 돼요. 사람이다. 얘한테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하죠. 그럼 얘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된 거야. 사람이다. 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을 하며, 그러면 지금 저 조치 요구에 의해서 뭐가 부과돼요? 의무가 부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가 부과가 되니까 저거는 하명 처분이다라고 바로 봐버릴 수가 있어요. 선관위장을 사람으로 보는 순간 바로 하명 처분 처리를 바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사람으로 보게 되면요, 얘를 권리 능력을 지금 인정을 했어요.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하면 이거는 실체법상 권리 능력을 인정하면 소송법상 무엇이 인정이 됩니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죠. 당사자 능력이. 근데 우리가 보통 소송을 제기할 땐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특별히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우린 이것만 집중했던 거거든요. 이것만 원고 적격, 이것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이것만 집중을 하면은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건 법률상 이익 이 안에 사익보호 관련돼서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원고적격 이런 거는 민사소송에는 없는 얘기예요. 피고적격 이런 것도 민사소송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만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을 괴롭혔을 때 국민이 불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쪽에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근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관계 양방 당사자가 누가 소송을 제기할지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원고적격, 피고적격 이런 말을 안 해요. 걔네들은 그냥 당사자적격,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만 보고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원고적격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떨 때? 제3자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상대방이면 직접 상대방 이론에 따라서 그냥 원고적격 헌법상 인정된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선관위장은 뭡니까? 저놈의 하명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원고적격 요 끝에 부분은요.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1, 2는 묶여있는 거고 요 3단계 문제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뚫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 당사자 능력. 이거를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거지로 뚫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뚫었냐면 보충성 이렇게 뚫었던 사건입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건의기법에 따르게 되면 도저히 아무 방법이 없다.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이 혓바닥도 뽑을 수 있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면은 그죠? 근데 다시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레이저로 우리가 점을 뽑아도 다시 나. 지금 아주 기분이 아주 나쁘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점 뽑았는데 또 났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내가 요걸 하나 가져가려고 이거 따로 가져가려고. 의사가 나보다 어리더라고. 너 이 새끼야. 이씨 막 하려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레이저로 혓바닥을 뽑아 다시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건 포인트가 보충성 가지고 당사자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권리 능력을 이 권리 능력 이 부분 요거가 넌 사람 이렇게 해서 처분성 인정시키고 요 부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요거 가지고 너 원고적격 이렇게 해서 얘네를 동시에 인정시킨 사건입니다. 동시에 한 방에 일거 해결했던 사건이고요. 생태 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온 문제죠. 2등급,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이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부당이득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고 너 1등급, 너 2등급. 이건 요즘에 몇 등급까지 대학 갑니까? 3등급. 우리 때랑 많이 달라. 얘는 1등 아니 급 이렇게 있죠. 이건 뭐냐면요. 저게 있는 생태 자연도에 따른 이거를 기준으로 한 등급 지정이에요. 등급 매기기.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긴 거는 뭐냐면 자연환경 보호를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1등급 쪽이면은 개발 계획을 좀 자제하는 거예요. 3등급은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자료, 정보 차원에서 이거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생활 환경 이익을 어느 정도 얻고 있었을 수는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태 자연도에 따른 등급 지정이 여기 사는 사람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했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후 얘네가 행정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나 자료로 사용하려고 지금 하나씩 잘라놓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계획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조금 더 쾌적했어. 근데 얘네가 지금 2등급으로 일부 바뀌고 3등급으로 일부 바뀐 거야. 그러면 딴 동네처럼 우리 동네에도 막 사업 들어오고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 쾌적한 생활이 침해되지 않겠냐.
그건 그냥 그동안 얻었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반사적 이익에. 너희들을 위해 등급 지정한 건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 추가나 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적법 여부를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고려해 주겠다는 거죠. 고려해 주게, 반영해 주겠다. 처분 사유에 추가 변경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상 근거가 있고 법령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처분 사유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걸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 그때 그거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상 근거에는 아무런 추가와 변경이 현재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뭐만 바꿨다는 거야? 법령상 근거 쪽만 바꿨다는 얘기죠. 근데 법령상 근거를 바꾼다고 해서 소송물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기사동이라는 법리는 처분권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소송물에 아무 변경도 가하지 않는 근거 법령, 법령상 근거만 바꾸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변경도 아니다. 걱정할 거 없다는 뜻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 당연히 가능하다. 다음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입니다.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33조, 지방공무원법 31조, 경찰공무원법 7조에 있는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중대 명백성서를 취하게 되면 그렇게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도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 친구한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임명 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이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는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다. 당연히 결격 사유니까 소극적 요건이고요. 절대적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요건. 그래서 무효다. 공무원의 지위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죠. 철거 명령이 당연 무효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철거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무가 부과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의무가 부과된 적이 없는데 후행행위인 철거,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도 당연 무효이다. 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행정 대집행을 들어갑니까? 그죠? 의무가 없는데 대집행이 통째로 무효고요. 대집행이 통째로 무효고 대집행의 출발을 알리는 계고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무효죠. 그렇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행정행위의 내용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하자의 치유하고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비교를 하는 거죠. 하자의 치유든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든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자 치유가 이렇게 있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 처사 추변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제한적 긍정설에 따르게 되면 사항적 한계가 있고 실체상 한계가 있고 시간상 한계가 있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원고의 방어권 침해하지 말라라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방어권 침해하면 안 된다. 물론 여기에는 처사추변 쪽에는 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접근하시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 하자치유는요. 얘는 취소 절차잖아요. 취소 절차. 얘는요, 올, 그 다음 내용입니다. 내용. 하자치유는 처분 이후죠. 처분 이후. 처분 이후에 사후보완 추한. 그 다음 얘는요, 처분 당시. 처분 당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표준시죠.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이 안 되며 절차나 형식이 하죠. 형식은 절차에 보통 포함합니다. 내용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 올이라고 했으니까 적법이어도 되고 위법이어도 되고, 위법이면 취소 사유여도 되고 무효 사유여도 되고 기속행위여도 되고 재량행위여도 되고, 그러면 여기 뭐가 포함돼? 무효가 포함되죠. 무효가 포함되죠. 그럼 얘는 원래 내용을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 사유를 다시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 얘는 처분 이유며 얘는 처분 당시다 하게 되면 세 군데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1, 2, 3. 세 개입니다. 세 개. 그 세 개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 형식이라고 하게 되면 치유가 오히려 되고 내용이면 안 되고, 이건 처사취변 대상이죠. 부당금 부가처분 이후에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 부가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을 하였고, 위헌 결정 전에 이미 관할행정청이 압류처분까지 했다. 위헌 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부당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겠는가? 강제징수라고 하게 되면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죠. 그 다음 이 체납처분 절차에는 압류와 공매와 청산과 세 가지가 들어가죠. 그럼 뭐예요? 위헌 결정 전에 압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과세 나왔죠? 독촉 나왔죠? 압류까지 나온 상황이고, 남아있는 건 공매 청산인데, 청산은 원래 처분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거기 다툰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체납처분 절차는 지금 공매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공매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껏의 기출문제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제껏의 기출문제는 과세가 나오고 나서 독촉이 나온다거나 과세나 독촉이 나오고 나서 압류가 나올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뒤에 후속 절차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특이한 건 압류까지 나오고 위헌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조금 더 밀고 들어갔는데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체납처분, 어떤 강제징수 절차라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 후에 행해지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18번 항고승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교도소장의 특정 수용자 접견 내용 녹음 녹화 옆에 교도관이 옆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옆에 앉진 않죠. 옆에 앉아 뒤에 앉아 있어요. 뒤에 앉아 있으면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녹음이나 녹화를. 이건 몰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참여 대상자로 지정을 한 거야. 근데 지정을 했죠. 지정을 했다는 것은 오늘 면회를 녹음 녹화하라가 아니에요. 저놈이 면회할 땐 항상 녹음 녹화해라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죠? 누구한테? 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격을 당한 건 맞죠. 이명박 선배가 공격한 상대방이죠. 김경준 씨예요. 김경준 씨. BBK 비비크림이 아니라 BBK 김경준 씨가, 이 사람은 면회할 때마다 옆에 달라붙었어요. 옆에.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든 거죠. 근데도 이겼잖아. 그렇죠? 김경준 똑똑은 한 것 같아요.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직접적 변동을 가져온다. 변동까지 밀었어요. 영향이 아니라 항고승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을 한다. 그렇죠. 이 판례가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이라고 명시적으로 대법원이 말했던 겁니다.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던 최초 대법원 판례고, 최초로 나오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수인 하명설이 맞다라고까지 명시 판시를 해버렸습니다. 저건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아주 의미가 있는 판례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근데 이거 녹음 녹화 이거 끝나버리잖아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했지? 단기간에 종료되고 끝나버리면 이 소송이 어떻게 끝까지 갔죠? 지정. 이것 때문에 협의의 소액이 인정된 거예요. 협의의 소액이. 물론 이번 건은 끝났을 것이다. 이번 건은 끝났겠지만 얘는 아예 지정당한 놈이다. 따라서 다음번에 또 달라붙을 거고 또 달라붙을 거니까 지금 여기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이 녹음 녹화가 이게 위법인 거거든요. 이게 위법인 건데 이 위법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라고 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판례였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토지대장의 기재는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토지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한 행위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을 한다. 아니죠. 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이거고, 건물 그러면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이거는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서 토지 대장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는 거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냥 행정 편의상 누구 땅 이렇게 써놓은 거밖에 없어요. 누구 땅. 그래서 영향 주는 게 없습니다. 다만 뭐는 아니에요. 토지 대장에 아예 직권 말소 이러면 아예 폐기해 버리는 경우에는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판례가 하기도 했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저축은행 사건들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업종 임원 선임의 자격 제한을 받도록,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격 제한을 받을지도 몰라? 그러면 처분 아닙니다. 그럼 추상적인 위험이거든. 근데 이게 있는 거야.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요러면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처분으로 장래 불이익 방지의 필요가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때 내가 불이익 당할 것 같아, 또는 내가 임원으로 이제 더 이상 선임이 못 될 것 같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을 한다. 그러면 처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만 갖고도 처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답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저축은행 사건인데요. 사람은 바뀌었고 처분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고 처분이라고 인정 안 한 판례가 있어요. 이 상황은 똑같아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을 안 했어요. 여기에 해당을 안 해서 이번 문책 경고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임원이 되는데 제한을 받는 여지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는 처분 아니라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판례가 있어요. 아닌 판례가. 그러니까 이게 있긴 있는,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고요. 이게 있긴 있는데 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면 문책 경고는 그냥 행정지독 이렇게 끝난 거야. 행정지독. 그 판례도 있으니까 혹시 조심하세요. 똑같이 금융감독원장이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사건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많은데 한 놈은 처분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처분 2다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2다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우리가 쓰는 표현 그대로 썼네. 행정성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뭔 상황이든 간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이래버리면 게임 끝난다고 했죠. 당연퇴직된 거예요. 이미 공무원의 지위 소멸한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의미밖에 없죠. 관념의 통지는 사실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이 아니고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하죠. 선임을 하고, 이게 기본행위. 관할행정청에, 이게 보통 교육감이고요. 교육감, 광역지자체 자치사무입니다.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게 강학상 인가죠. 승인. A 사립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해서 취임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인가 신청을 했고, 관할청은 이를 취임 승인하였다. 인가 처분이 나왔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관할행정청 임원 취임 승인으로 선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틀렸죠. 강학상 인가죠. 인가. 보충행위로서의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해서 무효인 기본행위를 유효인 기본행위로 전환시켜주는 게 아니라고 했으며, 그것 때문에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투는데 법률상 이익,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만약 저것이 인정이 된다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포인트다. 잘 찍어놨고, 그 다음
임원 선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무약인 소송 다 허용이 안 되죠. 이유는 1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2번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1번이 인정이 된다면 2번도 인정이 됐었을 것입니다. 잘 설명이 연결되고 있고, 그러면 3번은 못 가요.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에 대해서는 선임 처분 취소를 제기하여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번하고 3번이 같은 말이 아닌 겁니다. 같은 말이 아닌 겁니다. 2번은 취임 승인에 대한 소송이니까 지금 항고 소송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송이에요? 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번은 선임 행위에 대한 소송이잖아요. 선임 행위, 기본 행위를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지금 이게 기본 행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은 뭐로 가야 돼요? 이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인 사법관계잖아요. 이건 민사소송 제기해야 되는 거지 항고소송 제기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협의의 소익, 3번은 이건 소송의 형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는 인가처분, 하나는 기본행위.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은 비례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해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다 그거 인가라는 전제로 얘기해놓고 나서 여기서 이르시면 안 되죠. 정신 차리시고. 이건 인가죠. 마지막 문제. 행정절차법입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허가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나쁜 짓을 했다? 뭐 사술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취소를 한다? 직권 취소죠. 직권 하자를 이유로. 위성소 적발장, 위법, 성립, 소급, 직권 취소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귀책서유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는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들어봐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뭘 집중을 해야 되냐면 취소. 수익적인 기득권을 박탈하잖아요. 거부 처분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박탈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가 의견 제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부가 권리 제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득권은 무조건 걸립니다. 기득권은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거부 처분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몇 조예요? 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 3조 2항 9호 3조 2항 9호 이 문제 너무 많이 나오죠? 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 이 법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의견 청취가 불필요. 두 번째는 곤란. 세 번째는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때 그때 그 절차 거치고 끝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로 출제됐던 거 판례가 있는 부분은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라는 별도의 처분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게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과 같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은 얘들은 신분보장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뭡니까? 불필요, 곤란, 의견 청취가 그 다음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때 식품위생법상 허가 영업에 대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이건 뭐예요?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얘는 뭡니까?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을 요건으로 한다. 실질적 요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수리는 준법률 행위죠. 그래서 수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 다소입니까 이게? 다지 다다다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거쳐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 두 가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요한가 문제처럼 적용 대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양도인에 대해서 허가를 철회합니다. 위에 나왔잖아. 이 취소. 허가를 철회한다고. 허가, 수익적인 취소. 물론 이건 직권 취소고 여기서 하는 취소는 철회긴 하지만 그게
직권 취소든 철회든지 간에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에요. 소극적 불이익 처분이 아니니까 적용 대상 부분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양도인 있잖아요. 양도인은 뭐라고 보는 거야? 수리는 영업자의 변경,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와 양수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 결합된 것이다.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얘도 뭐로 보는 거예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 그래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 누구? 당사자 등 중에 당사자 등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적용 대상으로 적극적 불이익 처분 문제, 당사자 등에 대한 수범자 문제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 절차를 배제한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은 무슨 협약? 업무협약, 공법상 계약.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이 청문회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우리 의견 청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긴급재판 곤란 포기, 여기가 4개. 긴급재판 곤란 포기 4개 중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아니고요. 이유 제시 같은 경우에는 단복 미백, 그 다음에 긴급 인정, 이거죠. 단복 미백, 긴급 인정. 거기에 해당 사항 없으면 이유 제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긴급 재판 곤란 포기, 그 다음에 단복 미백, 긴급 인정에 해당하는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2016년도 9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2017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